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일본이 30년간 지켜온 TV의 왕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니 브라비아 최상위 모델 그 프리미엄 TV의 심장을 열어봤더니 한국 LG가 만든 OLED 패널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단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존심의 심장을 경쟁국에 내준 겁니다. 한국 OLED 세계 점유율 80%, 아이폰 화면도 한국산, 갤럭시 폴드에 접히는 화면도 한국산, 지구상에서 빛나는 화면의 10개 중 8개를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TV 조립이나 하던 나라가 화면의 제왕이 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카하시 게니치입니다. 1997년 소니에 입사해 28년간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일한 엔지니어입니다. 브라운관 시대의 트리니트론부터 LCD 그리고 OLED까지 화면 기술의 모든 세대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해체되던 날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소니 TV는 단순한 가전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자존이었습니다. 거실에 소니 트리니트론을 놓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의 한가운데서 28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는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소니에서 일했습니다.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생산 라인에서 30년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 거실 소니 TV를 켜놓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건 내가 만든 거야. 그 말을 자식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도 소니에 들어간 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화면을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업계에 등장했을 때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 첫 기억은 2001년입니다. 삼성이 40인치 LC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뉴스가 들려온 날이었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누군가가 그 뉴스를 꺼냈습니다. 선배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LCD를 만든다고? 우리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수준이겠지.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면은 일본의 것이라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그 뒤로 24년간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LCD 2위를 차지했을 때도, 아이폰에 OLED를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도, 갤럭시 폴드가 접히는 화면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도 저는 어딘가에서 일본의 기술이니까 라는 말로 현실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벗겨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니 사업부가 해체된 날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소니 브라비아의 심장은 한국산입니다. 제 집 거실에 놓인 TV도 LG OLED입니다. 28년간 소니의 화면을 만든 사람이 한국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를 걸으면 세상의 모든 화면이 일본 것이었습니다. 소니 트리니트론, 샤프 아쿠오스, 파나소닉 비에라, 도시바 레그자, 거리의 전광판도, 가정의 거실도, 병원의 모니터도 전부 일본이 만든 화면이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천직이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왕국의 한가운데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 소니에 입사했을 때 배정받은 부서는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트리니트론은 소니의 상징이었습니다. 1968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통형 브라운관 기술로 30년간 전 세계 TV 시장을 지배한 제품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선배가 저를 새 라인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이게 소니의 심장이야. 이 라인이 멈추면 세계의 거실이 어두워져.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니 트리니트론의 글로벌 점유율은 TV 브라운관 시장의 35%였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소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리니트론 라인에서 3년을 일한 뒤 LCD 개발팀으로 옮겼습니다. 브라운관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크고 전력을 많이 먹는 브라운관 대신 얇고 가벼운 평면 액정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환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샤프가 1988년 세계 최초의 14인치 TFT FCD를 만들었고 일본 업체들이
LCD 특허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도 왕좌는 당연히 일본의 것이 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2000년 초반 LCD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관이 평면 액정으로 교체되는 대전환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이 전환도 주도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샤프가 아쿠오스를 내놓으며 LCD TV 시대를 선언했고 소니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낯선 이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한국 회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김치와 드라마의 나라였습니다. 전자부품을 조립해서 싸게 파는 나라라는 이식이 전부였습니다.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의 논문이 발표되면 일본 참석자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초 연구는 인정하지만 양산 기술은 다른 영역이라는 게 일본 업계의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오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LCD 패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부서 회의에서 화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야마모토 다이스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소니 전략기획 부사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6이었고 소니에서만 32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썼고 말을 끝낼 때마다 습관적으로 안경 다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입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항상 이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야마모토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소니의 첫 LCD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기술 배경이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가 괜찮다고 하면 회사 전체가 안심했습니다. 그가 일본의 기술이니까 라고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소니 최대의 약점이 됩니다. 한 사람의 확신이 조직 전체의 눈을 가린 겁니다. 야마모토가 그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LCD를 만든다고?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공정을 그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LCD의 핵심은 백라이트 유닛과 컬러 필터의 정밀도야.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CD TV 글로벌 판매량에서 삼성이 소니를 추월한 겁니다. 1위.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시장에서 일본이 아닌 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디스플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회의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 거야. 품질은 아직 우리가 위야. LCD는 범용 기술이니까 가격 경쟁이 되는 거고 진짜 승부는 다음 세대에서 갈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 LCD의 초기 품질은 소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색 재현율, 명암비, 시야각 모든 면에서 소니가 앞섰습니다. 저도 야마모토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다시 이기면 된다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키하바라를 지났습니다. 전자상가 쇼윈도에 삼성 LCD TV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소니보다 30% 쌌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소비자 눈에 품질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30% 싸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저는 그 쇼윈도 앞에서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야마모토의 말로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이기면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OLED였습니다. 그리고 그 OLED를 먼저 꺼내든 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2004년이었습니다. 삼성이 LCD 1위를 차지한 바로 그해 소니 본사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OLED 양산 투자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OLED라는 기술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백라이트 없이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블랙, 무암대의 명암비, 얇고 유연한 패널, 꿈의 디스플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불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OLED의 문제는 수명이었습니다. 유기물이 빛을 내는 방식이라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열화됩니다. 파란색 유기물은 특히 빨리 죽었습니다. 하나만 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TV 기준으로 하루 5시간 시청하면 5년을 못 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유기물을 유리 기판 위에 증착하는 과정에서 먼지 입자 하나가 끼면 화소 전체가 죽습니다. 수율이 처참했습니다. 만든 것의 절반 이상이 불량이었습니다. 일본도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양산은 10년은 이르다는 게 업계 공통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걸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야마모토가 보고서를 읽더니 안경 다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무모한 짓이야. LCD가 지금 최전성기인데 왜 검증 안 된 기술에 돈을 태우겠다는 거야. 수율 30%짜리 라인에 수조 원을 넣는다고. 3년 안에 철수할 거야. 그건 도박이 아니라 자살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LCD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OLED에 뛰어드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업계 전체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다고. 저는 나중에 그 투자 규모를 확인하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LED에 쏟아부은 돈은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LCD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태운 겁니다. 같은 시기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의 OLED 투자는 전부 합쳐도 삼성 한 회사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LCD가 잘 팔리고 있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판단이 10년 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묘비명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세계 최초의 OLED TVC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11인치짜리 작은 화면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11인치요? TV가 아니라 액자 아닌가요? 야마모토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삼성이 갤럭시 S에 OLED를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OLED를 넣은 겁니다. TV가 아니라 스마트폰.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영리했습니다. TV는 대형 패널이 필요하니 수율 문제가 크지만 스마트폰은 4인치짜리 소형 패널이니 수율 문제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기술을 쌓고 점점 키워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갤럭시 S의 OLED 화면은 충격이었습니다. LCD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었습니다. LCD는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어서 검은색도 회색빛이 돕니다. OLED는 화소를 꺼버리면 완전한 어둠이 됩니다. 색감도 선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와 다른 폰을 나란히 놓고 보는 순간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번 OLED를 본 눈은 LCD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X에 OLED를 탑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OLED를 공급한 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회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이 화면을 한국에 맡긴 겁니다. 일본에도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오랜 LCD 공급사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OLED 시대가 열리자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소식이 도쿄에 떨어졌을 때 소니 복도가 조용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그 뉴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마모토에게 갤럭시 S의 OLED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안경 다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스마트폰에서는 통했어. 인정해. 그런데 스마트폰은 2-3년이면 바꾸잖아. 수명 문제가 덜하지. TV는 10년을 써야 해. 대형 OLED를 양산해서 10년 수명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참 멀었어. TV 시장은 아직 우리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형 OLED TV의 양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TV는 다른 세계입니다. 대형 패널 양산은 일본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도쿄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이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삼성이 만든 OLED 화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소니 엔지니어인 제가 매일 쓰는 폰의 화면이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산 화면이 LCD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한국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긴 기술이 TV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또 하나의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5인치 대형 OLED 패널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일본이 10년은 이르다고 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OLED를 증명하는 동안 LG는 TV에서 OLED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서로 다른 크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그해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가 진짜로 흔들렸습니다. 샤프가 대만 폭스콘에 인수된 겁니다. 샤프, 아쿠오스, 일본 LCD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LCD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1912년에 설립된 100년 기업이었습니다. 그 샤프가 대만 기업에 팔렸습니다. 인수 금액은 3,888억 엔, 한국 돈으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100년 역사의 가격이 4조 원이었습니다. 소니 본사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샤프는 경쟁사였지만 동시에 전우였습니다. 함께 일본 디스플레이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가 쓰러진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선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샤프가 저렇게 되다니 우리는 괜찮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니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글로벌 점유율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대 90%였던 그 숫자가 2016년에 1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90%에서 10%로 80%포인트가 증발한 겁니다. 그 80%가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습니다.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두 회사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90%에서 10%로 떨어진 일본과 거의 0%에서 80%로 올라간 한국. 두 그래프가 정확히 X자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X자 그래프를 프린트해서 사무실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봤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걸 왜 붙여놓은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동료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고 있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90%에서 10%로. 그것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2012년 소니, 도시바, 히타치 세 회사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합쳐 재팬 디스플레이 JEDI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정부가 2,000억을 투입했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JEDI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출범 첫 해부터 적자를 기록했고 해마다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경영진이 교체되고 또 교체됐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OLED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기준 삼성 디스플레이의 소형 OLED 세계 점유율이 81%였습니다. 10개 중 8개, 아이폰도, 갤럭시도, 샤오미도, 화면은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아이폰 한 대 원가에서 OLED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의 원가 4분의 1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한국 없이 아이폰 말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일본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제2OLED가 파산했습니다. 제2OLED는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기술을 합쳐 만든 회사였습니다. 일본의 OLED 꿈을 담은 마지막 배였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겁니다. 부채가 자산의 3배를 넘어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사무실에서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일본에는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세계의 모든 화면을 만들던 나라에 이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진 겁니다. 야마모토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JEDI 적자, 제2OLED 파산, 글로벌 점유율 10% 이하.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
야마모토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형 TV 패널은 아직 승부가 안 끝났어. LG가 OLED TV 패널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지만 LCD TV 시장이 아직 살아있잖아. 가격 경쟁력에서는 LCD가 앞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LCD TV 시장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마모토가 저를 봤습니다. 2025년 소니 브라비아 최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패널이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니 브라비아 A95L, 소니의 가장 비싼 TV, 그 심장에 들어간 패널은 삼성 QD OLED였습니다. 소니의 최고급 TV를 삼성의 화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안경 다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니 브라비아 프리미엄 라인의 나머지 모델에는 LG OLED 패널이 들어갑니다. 소니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화면의 심장은 전부 한국산입니다. 야마모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얼굴을 봤습니다. 32년간 소니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라는 말을 방패처럼 들고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패가 지금 바닥에 내려져 있었습니다. 소니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소니의 화면은 사라졌습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뛰는 TV에 소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소리내어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의 얼굴을 보면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저는 쇼룸 쪽 벽에 걸린 소니 TV 역사 연표를 바라봤습니다. 1968년 트리니트론, 1988년 프로필 프로, 2005년 브라비아, 화려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표의 끝 2025년 자리에는 패널 공급사 라안의 삼성, LG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소니 TV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국이 쓰고 있었습니다. 57년간 이어진 자체 화면의 역사가 끝나고 남의 화면을 빌려 쓰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LCD를 지키려 했고, 가격 경쟁력을 지키려 했고,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동안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OLED로, 그리고 한국으로.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접는 기술이었습니다. 2019년 2월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MWC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저는 소니 부스 지원으로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삼성 부스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겨우 보인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접히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폴드. 세계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이 반으로 접혔습니다. 펼치면 태블릿, 접으면 스마트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접힌다는 것은 유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얇은 필름 위에 유기물을 증착하고 그 필름을 20만 번 이상 접어도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20만 번, 하루에 100번 접는다고 치면 5년 이상 버텨야 하는 겁니다. 전시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직접 만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접었다 펼쳤습니다. 접히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미세한 주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주름이 화면이 켜지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접어도 화면에 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소니 전시 부스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평면 화면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한국에 사다 쓰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접는 화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 엔지니어입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기물은 습기에 약합니다. 산소에 약합니다. 그런 물질을 접히는 구조 위에 올리면 접히는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로 습기와 산소가 침투해 유기물이 죽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2010년대 중반까지의 학계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초박형 유리, UTG라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두께 30 마크로미터, 머리카락의 절반 두께입니다. 이 유리가 접힙니다. 유리가 접힌다니요. 유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폴더블 관련 특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2024년 기준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글로벌 특허 보유수 1위 삼성 디스플레이 4,200건, 2위 LG 디스플레이 1,800건,
한국 두 회사 합산 6천 건이었습니다. 3위부터는 중국 BOE, 일본 JDI 순이었는데 두 회사를 합쳐도 한국의 3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 특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야마모토에게 갤럭시 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기믹이야, 접히는 폰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시장이 원하는 건 얇고 가벼운 폰이지 접히는 폰이 아니야. 1년이면 사라질 거야.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달랐습니다. 2020년 갤럭시 Z 플립이 나왔습니다. 조개처럼 접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폰이 미친 듯이 팔렸습니다. 특히 여성 소비자층에서 폭발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판매량이 2배씩 뛰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75%를 넘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잖아. 화웨이가 메이트 X를 내놨고 오포도 접는 폰을 만들었어. 한국이 영원히 독점할 수는 없어. 맞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립니다. 중국 폴더블 폰에 접히는 화면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야마모토가 멈칫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의 폴더블 패널 공급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 폰이 접히는 이유도 한국 화면 덕분입니다. 경쟁사의 심장까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폴더블 OLED 패널의 단가입니다. 삼성이 만드는 6.7인치 폴더블 패널 한 장의 가격은 약 $180였습니다. 일반 OLED 패널이 $80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사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삼성이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독점이었습니다. LCD 시대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 가격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폴더블 시대에는 한국만 만들 수 있으니 가격을 한국이 정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폴더블만이 아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말려 올라오고 다시 누르면 감겨 들어가는 TV였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구처럼 거실에 녹아드는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가격이 1억 원이 넘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명 OLE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과 LG가 투명 디스플레이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이 뉴스 화면이 되고 자동차 앞유리에 내비게이션이 뜨는 세상이 오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이 지금부터 폴더블 OLED를 개발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야마모토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7년에서 10년. 저는 말했습니다. 그 7년 동안 한국은 또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 LED, 양자점 나노로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우리가 따라잡을 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다음 산을 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32년간 소니에서 안경 다리를 올리며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를 반복하던 사람이 안경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세계 순위였습니다. 2024년 기준 1위 삼성 디스플레이, 2위 LG 디스플레이, 한국 두 회사가 1위와 2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수가 많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마모토가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회사는 5위 안에 없었습니다. 1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특허 순위에서 일본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특허를 일본이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이제 일본의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야마모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소니 본사 건물에서 보이는 도쿄만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석양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의 전자상가에서 세계의 모든 화면이 일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면 삼성 갤럭시의 OLED와 LG OLED TV 광고가 곳곳에 보입니다. 화면의 왕좌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컨퍼런스 일정이 끝난 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니 출신 엔지니어가 삼성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묘한 일이었습니다. 28년간 경쟁하던 상대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먼지 입자 하나가 패널 전체를 죽이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클린룸도 깨끗했지만 이곳은 수준이 달랐습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 클린룸의 청정도는 클래스 1입니다. 1세제곱피트당 0.5 마크로미터 이상, 입자가 1개 이하라는 뜻입니다. 수술실보다 1만 배 깨끗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이 완벽한 무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24시간 365일 이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공장 전체 규모를 알려줬습니다. 이 아산 캠퍼스의 면적이 여의도의 2배라고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50조 원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50조 원.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 전체가 OLED에 투자한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삼성은 LCD로 번 돈을 OLED에 쏟아부었고, OLED로 번 돈을 폴더블에 쏟아부었고, 지금은 마이크로 LED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이익을 다음 세대의 투자로 돌리는 구조. 일본이 한 세대의 이익을 지키려 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증착 라인을 봤습니다. OLED의 핵심 공정입니다. 유기물을 유리 기판 위에 쏘아 올리는 과정인데 이 증착의 균일도가 화질을 결정합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6세대 기판 한 장에서 스마트폰 패널 약 150장이 나옵니다. 150장 전체가 동일한 색감과 밝기를 내야 합니다. 편차가 3% 이상이면 불량입니다. 저는 소니에서 브라운관을 만들 때 편차 허용 범위가 5%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3%라니 기판 하나에서 150장을 뽑는다. 전부 3% 이내. 공정관리의 정밀도가 소름 끼칠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동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패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직원의 40%입니다. 10명 중 4명이 연구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소니와 비교했습니다.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R&D 비율은 15%였습니다. 연구에 미래를 거는 회사와 생산에 현재를 거는 회사, 그 차이가 20년 뒤 이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동을 나오면서 한 연구원의 모니터를 슬쩍 봤습니다. 화면에 스트레처블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이 끝나고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혼자 을지로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인쇄소와 철공소가 모여있는 거리였는데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삼성 사옥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옥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쿄의 소니 본사는 저녁 7시면 불이 꺼집니다. 일본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정책 때문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시간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아직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을지로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철공소에서 쇠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골목이 한국 산업화의 출발점이었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났습니다. 70년대에 이 골목에서 철판을 두드리던 기술자들의 손자 세대가 지금 클린룸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유기물을 증착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땀이 다음 세대의 기술이 되는 나라. 저는 그 골목을 걸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성은 그때 모든 사업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수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OLED 연구팀만은 살렸습니다. 당시 OLED는 한 푼도 벌어다 주지 않는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LCD가 돈을 벌고 있었고 OLED는 순수 비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줄이던 그 시기에 돈 한 푼 못 버는 킴을 지킨 겁니다. 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때 OLED팀 연구원들이 밤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실험실에 남았습니다. 회사가 야근을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언제 팀이 해체될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더 실험을 돌려야 했으니까 유기물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리기 위해 배합 비율을 바꾸고 증착 온도를 0.1도씩 조절하며 밤새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연봉이 깎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해고돼도 남은 사람들이 그 몫까지 채웠습니다. 지금 삼성 OLED가 세계 1위인 이유가 그때 쌓인 데이터 덕분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IMF 한복판에서 밤을 새며 쌓은 데이터가 20년 뒤 아이폰의 화면이 된 겁니다. 그 엔지니어가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2003년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AMOLED 풀컬러 패널을 개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연구팀장이 개발 성공 보고를 올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패널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 중 절반은 웃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울었다고 합니다. 웃은 사람들은 미래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고 운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뒤 그 패널의 후손이 아이폰의 화면이 됐으니 그날 운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을지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맸습니다. 소니에서 28년을 일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도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절박함, 잘 되고 있을 때 지키려 했던 일본과 무너지고 있을 때도 다음을 준비했던 한국. 그 차이가 30년 뒤 90%와 10%의 차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명동을 지났습니다.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매장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만지작거리는 젊은이들, 갤럭시 S의 OLED 화면을 들여다보는 관광객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 화면들의 뒤에 1997년의 밤들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깎여도 실험실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끝에서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화면의 80%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소니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라인에서 30년을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해에 그 라인이 폐쇄됐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왔어요. 삼성 공장을 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긴 거지.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분하다거나 억울하다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는 톤이었습니다. 30년간 트리니트론을 만든 장인이 경쟁자를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대부분은 한국이 만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소니 본사에서 마지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부 해체가 확정된 뒤 남은 일은 기술 자산 정리와 인력 재배치뿐이었습니다. 28년간 일한 건물을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지나다 쇼룸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니 브라비아 최신 라인업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 A9OL이 거대한 화면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화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블랙, 선명한 색감, 넓은 시야각, 소니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고의 TV였습니다. 저는 그 TV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화면의 뒤를 열면 삼성 QD OLED 패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니의 얼굴 뒤에 한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 전시된 다른 브라비아 모델들을 봤습니다. 전부 LG OLED 패널이었습니다. 소니 TV 전체 라인업에서 자체 패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피트 한국산이었습니다. 트리니트론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소니가 이제 남의 심장을 빌려 TV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TV 뒤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패널 정보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SDC QD OLED.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의 약자였습니다. 소니 로고 바로 뒤에 삼성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이 스티커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봅니다. 이 TV의 진짜 제작자가 누군지를 이 스티커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997년 입사 첫날 선배가 트리니트론 라인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소니의 심장이야. 28년이 지난 지금 소니의 심장은 한국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마모토가 쇼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도 이 TV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브라비아 A95L을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질은 우리가 최고야. 영상 처리 칩은 아직 소니가 세계 1위거든. 한국이 패널을 만들어도 최종 화질을 결정하는 건 우리 기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소니의 영상 처리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마모토가 저를 봤습니다. 소니가 영상 처리 칩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칩이 올라갈 패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삼성과 LG가 패널 공급을 중단하면 소니는 TV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1990년대에는 우리가 패널을 만들고 우리가 TV를 만들었습니다. 심장도 우리 것이었고 얼굴도 우리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심장이 한국 것입니다. 얼굴만 소니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쥔 쪽이 결국 게임을 지배합니다. 야마모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글로벌 TV 시장 브랜드별 판매량 순위였습니다. 1위 삼성, 2위 LG. 19년 연속 삼성이 1위였고 LG가 2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니는 3위였습니다. 패널도 한국산, TV 판매 순위도 한국이 1위와 2위. 야마모토가 한참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가 19년 연속 1위를 내준 상대에게 심장까지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자체 패널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OLED 라인 하나를 짓는데 최소 5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어도 삼성, LG의 수율을 따라잡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자체 TV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TV 세계 판매 1위입니다. 19년 연속 1위입니다. 소니에게 패널을 공급하는 그 회사가 동시에 소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심장을 공급하는 회사가 동시에 경쟁자인 구조. 이것이 지금 소니가 처한 현실입니다. 야마모토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올리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TV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우리가 졌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야마모토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소니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일본의 기술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한국은 영원히 조립만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세 가지 믿음이 이 쇼룸 앞에서, 한국이 만든 화면 앞에서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32년간 소니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라는 방패가 완전히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산업에서, 같은 꿈을 쏟았던 사람이 세 글자를 내뱉은 겁니다. 우리가 졌어. 그 세 글자에 32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리니트론의 영광도, 아쿠오스와의 경쟁도, LCD 시대의 자존심 전부 그 세 글자 안에 접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더 빨랐고, 더 간절했고, 더 오래 뛰었을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쇼룸을 나갔습니다. 남색 정장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32년간 소니를 지켜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쇼룸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브라비아 A95L의 화면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쇼룸을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8년간의 기록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회고록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는 손이 빨랐습니다.
28년간 가슴속에 쌓아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이 왕좌를 잃은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잠시 멈췄습니다. 28년간 제가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니의 기술은 마지막까지 세계 최고였습니다. 영상 처리 칩은 지금도 1위입니다. 샤프의 LCD 기술도 파나소닉의 플라즈마 기술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도전을 멈춰서 진 겁니다. LCD가 잘 팔리고 있을 때 일본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그 자리를 버리고 다음 자리로 뛰었습니다. OLED가 잘 되고 있을 때 한국은 또 다음을 만들었습니다. 폴더블, 롤러블, 투명, 마이크로 LED. 매번 잘 되고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한 나라와 잘 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려 한 나라. 그 차이가 30년 뒤 80%와 10%의 차이가 됐습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32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28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커리어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성기와 몰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입사해서 정점을 찍는 것을 보고 추락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쓰라린 2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이로운 28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의 모든 화면을 가져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패배자의 시선으로 본 승리자의 이야기. 그것이 제 회고록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본을 이긴 세 가지 이유. 첫째, 타이밍. LCD가 최전성기일 때 OLED에 10조를 베팅했습니다. 둘째, 속도. 불가능하다는 기술을 해내는 데 걸린 시간이 일본 예상의 절반이었습니다. 셋째, 사람. IMF 한복판에서 연봉이 깎여도 실험실에 남아 유기물 수명을 1시간 늘리려고 밤을 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를 저는 28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비교를 더 적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디스플레이 5대 기업의 합산 매출과 2025년 삼성 디스플레이 한 회사의 매출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한 회사가 1990년대 일본 5개사 합산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5회사를,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까지 합산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30년 전 90%를 가졌던 5회사가 지금 10%를 나눠 가지고 있고 30년 전 0%였던 두 회사가 지금 80%를 쥐고 있습니다. 이보다 극적인 역전이 산업사에 존재합니까?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야마모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32년간 그가 반복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일본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영원히 일본의 것일 거라고 믿은 것이 틀렸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습니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갑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나라에게 갑니다. 더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갑니다.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없었지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자 간절함이 기술을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28년간 앉았던 책상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트리니트론 시절의 설계 도면이 아직 들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5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엔지니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퇴사했습니다. 사업부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술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회사가 도전을 멈춘 게 문제였습니다.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누르기 전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서운 나라다. 기술이 없을 때 빌려서라도 시작했고 빌린 기술을 넘어서자 자기 기술을 만들었고 자기 기술이 세계 1위가 되자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28년간 경쟁했던 나라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화면의 주인이 바뀌었다. 1990년대 세계의 모든 화면은 일본의 것이었다. 2025년 세계의 모든 화면은 한국의 것이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의지의 승리다. 저는 회고록 파일을 저장하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회고록. 부제를 붙였습니다. 일본이 잃은 30년, 한국이 얻은 30년.
이 회고록이 일본 업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읽으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8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마지막 엔지니어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0%에서 10%로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터키를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보였습니다. 시나가와의 빌딩들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의 로비에, 사무실에, 거실에 걸린 화면들. 소니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심장은 한국 것인 그 화면들이 도쿄의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 교회의 집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LG OLED TV가 켜져 있습니다. 28년간 소니의 화면을 만든 사람이 한국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좋은 화면을 만든 나라의 TV를 보는 것뿐입니다. 가끔 아키하바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30년 전 세상의 모든 화면이 일본 것이던 그 거리. 지금 그 거리의 전자상가에는 삼성 갤럭시 광고가 걸려 있고 LG OLED TV가 전시되어 있고 한국 브랜드의 모니터가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간판만 일본어일 뿐 화면의 주인은 바뀌어 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지킨 왕좌를 한국이 가져간 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LCD 1위를 뺏기고 2010년 스마트폰 OLED에서 밀리고 2016년 샤프가 팔리고 2017년 애플이 한국을 선택하고 2023년 JOAD가 파산했습니다. 20년에 걸친 느린 붕괴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일본은 한 번도 진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매번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라며 안심했습니다. 그 안심이 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고록을 다 썼다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어? 한국이 이긴 이유를 썼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해. 우리가 30년 걸린 걸 10년 만에 해냈으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 존경해야지. 30년간 트리니트론을 만든 아버지의 입에서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회고록 서문에 넣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IMF에서 무너질 때도 OLED 팀을 지켰습니다. LCD가 돈을 벌 때 OLED에 10조를 태웠습니다. OLED가 잘 될 때 폴더블을 만들었습니다. 매번 잘 되고 있을 때 다음 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화면의 80%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화면도, 갤럭시의 화면도, 그리고 소니 브라비아의 화면도.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IMF 한복판에서 밤을 새며 유기물 수명을 1시간 늘리려 했던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잘 될 때 안주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한 나라의 승리입니다. 간절함의 승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산 클린룸에서는 OLED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을지로 삼성 사옥에서는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어딘가의 연구실에서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다음 실험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멈추지 않고 어려울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의 모든 화면을 가져간 이유입니다.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그건 일본의 기술이니까. 틀렸습니다. 기술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더 간절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28년의 끝에서 배운 것입니다. 최근 한 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QD OLED 라인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OLED가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또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겁니다. 20년 전 LCD가 잘 팔릴 때 OLED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본과의 차이였고 그것이 30년 만에 세계의 모든 화면을 가져간 비결이었습니다. 여분, 타카하시 게이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90%에서 시작해 80%를 만든 나라, 그 30년을 만든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